수도권을 중심으로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거셉니다. 교회나 식당, 시장, 학교 등 동시다발적인 집단 감염 양상까지 보이고 있어서 대규모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상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그리고 장유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먼저 신규 확진 현황부터 좀 파악을 해볼게요. 어제 보니까 또 수도권이 대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나흘째 이제 100명 이상의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0시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해외 입국자까지 포함하면 총 확진자가 197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지역 감염자는 188명으로 상당수는 이제 지역 내에서 감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데 상당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89명, 경기 69명. 이렇게 대부분의 확진자 중에 상당수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로 파악이 되고요. 그에 반면에 부산, 인천, 광주는 한 7분 정도로 이 증가 추세는 상당히 좀 미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라든지 경기 용인시의 우리제일교회 등 교회를 어떤 통로로 해가지고 매개로 해가지고 계속 확진세가 좀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종전의 전례 그러니까 대구 신천지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 이태원발과 관련해가지고 대규모로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발하고 있는 건 이번이 세 번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올 한 해를 코로나19와 함께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좀 잡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또 수도권에서 이렇게 번지고 있습니다. 전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진단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전보다 대구 경북에서 발생한 상황보다 조금 더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대구 경북은 그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하나의 그 집단 감염에서 발생한 대량 감염이었는데 반해 요번에는 그 여러 개의 교회 그리고 이전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던 뭐 식당이나 카페나 또는 뭐 마을 모임이나 이런 그 새로운 양상의 집단 감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광범위한 그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이 일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가 그 일부 교회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을 잘 통제하더라도 이후에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그 산발적인 집단 감염 중에 일부가 뭐 사랑제일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서의 감염으로 이어지면 대규모 환자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확산세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그렇게 급증하는 이유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그 광복절 집회가 있기 이전에 지방에서 신도들이 올라와서 뭐 일주일 가까이 합숙을 했다고 하고요. 뭐 금식 기도하면서 합숙했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예배를 보면서도 마스크를 쓰거나 거리를 유지하거나 하는 등의 기본적인 방역 수칙도 잘 지켜지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높은 감염률이 확진자 비율이 발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궁금한 게요. 물론 지금 이제 집단 감염의 매개체가 되는 교회 몇몇 곳이 있는데 이제 교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또 예배를 이제 하는 곳도 꽤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감염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교회는 어떤 요건을 갖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미루어 짐작컨대 그 기본적인 방역 수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은 교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입자를 통제하고 예배를 볼 때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특히 이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성가대의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소모임에서의 마스크 착용, 예배 이후에 음식을 나눠 먹는 등의 그 감염에 위험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어진 교회들에서 계속해서 감염이 발생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보면은 순복음 교회 교인이 상당히 많은 이제 큰 교회인데 순복음 교회에서도 지금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뉴스가 또 전해진 건데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 그 대규모 교회인 아주 대형 교회의 아주 일례인데요. 그 신도 수만 56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금 확진자로 이제 판명이 난 환자 수가 10명인데 대부분이 이제 성가대 활동을 하면서 성가대 활동 중심으로
아마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게 지금 이제 방역 당국의 예측입니다. 그런데 이 신도들이 서울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지만 서울권, 경기권에 다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특히 이번에 확진자로 드러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원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은 이 신도들이 접촉한 사람들, 가족들 전부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이 지금 코로나 확진 여부를 판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뭐 성가대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새롭게 이제 발생한 또 현상인데 네. 성가대가 마스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이제 추후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순복음교회 확진자가 10명 가까이 생겼으면 거기 예배 같이 나온 교인들도 조사를 다 해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확진자들이 있던 공간에 같은 시간에 있었던 분들은 이제 접촉자로 분류해서 검사를 받아봐야 근거리 되는 없었더라도요. 그 근거리 여부를 이제 뭐 그 CC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확인을 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정확하게 접촉자를 다 분류해내기는 어려워서 어느 정도의 범위로 그 확진 검사를 해야 될지는 방역 당국이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워낙에 이제 교인이 많은 교회라서 우려가 커지는 것도 사실인데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감염 사태가 심각한 원인 가운데 중요한 원인이 깜깜이 환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깜깜이 환자라 하면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확진 판정을 받게 됐는지 자체를 방역 당국이 파악하기가 어려운 환자라는 겁니다. 이 비율이 1단계 이제 조치를 취할 때 5%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14%대로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확진자 중에 한 10명 중에 1.5명꼴로 어떤 경위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건데요. 이게 비교적 근래부터 계속 그 비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8월 8일자부터 계속 8%대, 9%대를 유지해 오다가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이제 어제자로 14%대로까지 이제 올라간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엄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게 왜 문제냐면 보통 그 감염 경로를 추적할 수 있으면 이후에 방역 체계를 이제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사전에 인지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예 어떤 경로로 이제 감염이 됐는지를 알 수 없다 보니까 방역 당국이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이거 통제를 상당히 좀 이룰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서울권과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환자들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 건 유동 인구가 워낙에 많고 또 이제 출퇴근이나 다른 이유로 이 이동 경로 또한 다른 지방보다는 훨씬 길기 때문에 이런 깜깜이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와 지금 환자가 수도권과 서울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상황은 상당히 지금 코로나 방역 체계에 엄중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접촉자를 분류해서 모두 이제 추적하고 검사하는 것도 수도권이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조사에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급속도로 또 퍼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그 우리가 이제 확진 검사를 해서 그 결과가 72시간 내에 통보가 되고 그걸 통해서 접촉자들이 격리가 되면 방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72시간보다 더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하셨던 이제 깜깜이 감염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깜깜이 감염의 비율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진 검사를 통해서 찾아내지 못한 무증상 감염자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럼 그 무증상 감염자를 통해서 방역 체계를 통해서 관리되지 않는 감염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데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깜깜이 환자도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수도권에 이제 확진자 수가 급증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이 부분도 있습니다. 병상이 충분히 있을까? 병상 부족 현상이 다른 지역보다 수도권이 인구가 많아서 며칠 내로 부족할 거다 이런 걱정들이 있더라고요. 그 경기도는 이미 그 준비된 병상이 다 소진된 걸로 지금 그 알려져 있고요. 서울은 그보다 더 여유가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환자가 계속 발생하면 뭐 소진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부가 그 병상을 동원하는 방식을 기본적으로 병상 단위의 동원 방식이 아니라 병원 단위 또는 병동 단위의 동원 방식으로 바꿔서 대량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단시일 내에 좀 마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이 세워지고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 중환자를 봐야 될 대형 병원, 민간 대형 병원들한테 자, 오늘부터 비응급 환자 진료를 중단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확보된 병상을 코로나 중환자를 위해서 보도록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 그 병원 병상의 10% 정도를 우리가 매일 비울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정도면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는 큰 병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환자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처럼 어느 병원은 몇 병상, 어느 병원은 몇 병상 이런 식으로 그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병상을 병상 단위로 확보를 하면 예. 환자 증가에 도저히 대응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렇군요. 좀 대책을 빨리 세워가지고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확산을 막기 위해선 지금 집단 감염의 매개가 되는 곳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그걸 빨리 이제 파악을 하고 막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일 텐데 앞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사랑제일교회요. 네. 워낙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명단을 확보해서 추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놓치고 있는 사람도 많다고요? 예, 상당히 이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예. 이제 한 4천 명에 달하는 명단을 이제 방역 당국에 제출은 했다고 하는데 상당수의 교인들이 누락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예. 정광훈 목사 자체가 그 명단에는 없었던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명단의 신빙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4천 명 가운데 한 600명, 700명 정도의 신도들의 연락처가 지금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명단이 정말 정확하게 이제 교부가 된 것인지부터 사실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예.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사랑제일교회에서 그나마 이 감염 당국에 협조를 해가지고 코로나 진단을 받고 있는 수 중에 상당수가 또 확진자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 그 수가 한 16.1% 정도. 지금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해가지고 확진자 수는 312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문제는 사랑제일교회를 통로로 해서 보통은 서울과 이제 수도권에 이제 그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경북 상주에서 올라와서 예배를 보신 분 그리고 뭐 강원도 원주에서 또 같이 예배에 참석하신 예. 분들 그 다 이동 경로가 상당히 좀 포괄적이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이 이제 요청한 이 명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굉장히 좀 협조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게 또 협조를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천지 사태 때도 결국은 명단 확보 빠르게 안 되고 협조가 안 돼갖고 걷잡을 수 없이 번진 거잖아요. 네, 이런 어떤 전례를 사랑제일교회도 보통 이제 신도들의 어떤 통합력보다는 예. 이 방역 당국에 최대한 협조를 해야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그 코로나 확산세를 감축할 수 있다는 좀 엄중한 상황을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도권에서의 심각한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오늘 중대본 회의는 서울시청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 모두 발언 좀 들어보시죠. 일부 교회에서 제출한 방문자 명단의 정확성이 떨어져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교회 측에서는 정확한 방문자 정보를 성실히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주말 광복절 집회에 일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할 교인들이 참여한 정황도 있어 추가 확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광복절 도심 집회 코로나 재확산 우려 속에서 열려서 또 이제 우려를 갖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은데 사랑제일교회 신도들도 많이 참석한 걸로 알려졌잖아요. 네, 지금 정세균 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사실상 교회에서 뭐 고의적으로 대단위적으로 동원까지 했냐, 뭐 이 정도로까지는 아직 뭐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신도들의 상당수가 이제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또 정광훈 목사 자체가 이 연단에 올라서 가지고 또 어떤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사와 이 교회와 연결고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신도들이 참석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물론 이 시위를 먼저 불허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쩐 본인들의 형이나 양형에 있어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협조를 해서 본인이 그렇다면 강원 집회에 갔는지 왜냐하면 지금 이 교회 신도들은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금 분류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고서라도 이런 집합 어떤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집회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지금이라도 이제 정확하게 방역 당국에 실토를 해야 이제 방역 체계가 바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강훈 목사를 비롯한 신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먼저 신고하는 그런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거기 온 분들 혹시나 이제 확진자가 퍼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거든요. 네. 집회 화면 이제 보셨을 텐데 마스크 안 그렇습니다. 쓴 분들도 좀 포착이 많이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외라서 상대적으로 그 감염의 위험성이 낮긴 하지만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격리 대상자들이 집회에 나와서 마스크 쓰지 않고 장시간 굉장히 밀집된 상황에서 그 행사를 했으면 그 안에서 그로 인해서 이제 집단 감염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또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가능한 한 빨리 확진 검사를 받으시고 그 일정한 자가격리의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어떤 대응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집회 참석자 전원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 받는 게 맞는 건가요? 그 전체 이제 검사나 방역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일단 집회 참석자 전원이 받게 되면 너무 그 방역 체계에 걸리는 부하가 커질 것 같고요. 그 사랑제일교회 신도로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신 분들 그리고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이 우선적인 검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교인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방역당국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를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보건복지부 입장 간단히 듣고 오겠습니다. 전광훈 담임 목사가 첫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둘째, 교인 명단의 누락과 검사 방해를 교사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하여 방역당국의 조치에 불응하고 협조를 거부하는 데 따라 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 혐의 어떤 내용인지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범법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전광훈 목사 개인은 자가격리를 위반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본인이 집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도 이제 선고가 가능한 부분이고 실제로 올 4월에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던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전례도 있습니다. 상당히 이 감염병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게 전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도 이 상황을 상당히 좀 엄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허위로 명단을 제출했다는 어떤 그 고의성이 밝혀진다면 이 부분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방역 지침을 어기고 또 어떤 그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 역학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2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가 또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거는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한 가지 행위가 바로 공무집행 방해와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에 다 걸려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또 있고요. 또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제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도 감염병 예방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좀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검찰에서는 보석 취소도 청구한 상황이잖아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당시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전광훈 목사가 구속 기소가 됐고 한 50여일 만에 보석금 5천만 원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보통 보석을 허가해 줄 때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좀 조건을 달기 마련인데요. 이때 내걸었던 조건이 어떠한 위법한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불허했던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는 거는 위법한 집회에 참석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 이미 이런 상황에 따라서 검찰은 보석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이제 청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광훈 목사 측에서 반박을 하고 있긴 하지만 보통 법원이 보석을 하면서 내걸었던 전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다시 보석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보석이 취소되고 재수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교회 그리고 집회 이런 것들을 짚어봤는데 또 한 가지 요즘에 뭐 갖가지 상황에서 번지다 보니까 카페에서도 지금 감염자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스타벅스, 파주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확진자가 40명이 나왔는데 네. 이게 뭐 에어컨 때문이다 이런 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좁은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에어컨을 가동하면 에어컨 바람으로 그 감염된 사람의 침방울, 비말이 멀리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2m의 거리를 유지하면 이제 안전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에어컨 바람이 있는 공간에서는 2m 이상이 떨어지더라도 확진자의 바이러스가 담긴 침방울이 그 다른 사람에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의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예, 아무래도 카페에 가면은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럴 수 있는데 네. 뭐 요즘에 또 장마철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약속을 많이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카페 같은 데서는 장시간 이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그런 방역 수칙이 있을까요? 그 정부의 방역 수칙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에어컨을 가동할 때는 예. 2시간 단위로 환기를 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그 안에 그 감염된 환자의 비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환기를 통해서 좀 빠져나가면 그 침방울의 농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에어컨을 가동하더라도 예.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 공기청정기로는 힘들까요? 공기청정기도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 그거보다는 환기가 근본적으로 안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효과가 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기청정기 안에서도 이제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생존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공기청정기보다는 환기가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젊은 층이나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상당히 카페를 많이 가는 네. 장소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교회 카페 다 짚어봤지만 뭐 마을 모임까지 보고 뭐 산발적으로 감염이 네. 확산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곳에서 오히려 이제 신천지 사태 때나 이제 전례를 보면 한 곳에서 그곳이 이제 주된 매개체로 전파가 된다면 이곳만 통제하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지금은 카페랄지 아니면 마을 모임이랄지 뭐 교회 너무나 산발적으로 지금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 감염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 방역 당국이 사실상 컨트롤하고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보통은 카페, 식당들을 이제 코로나 이제 단계가 이제 격화되고 하면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또 이제 음료를 마시고 식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는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예, 대화를 위해서라든지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행동을 할 때 보통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까지 상당히 전파가 되고 있다는 게 이제 근래에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예.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본인 자신이 개개인이 이런 방역 수칙을 잘 엄중하게 잘 지켜야 이런 확산 속도를 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대형 교회, 지금 카페 이렇게 수도권 인구가 많은 곳에서 걷잡을 수 없이 퍼지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되면 2차 대유행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그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의 팬데믹 중에 한 절반은 2차 이상의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역사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외국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뭐 프랑스, 뭐 벨기에, 싱가폴 등의 뭐 국가들에서 뭐 그 이미 2차 대유행의 조짐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제 감염이 얼마든지 그 대유행으로 번질 개연성이 이제 현재 있는 상황이라 예. 요번 위기를 우리가 잘 남긴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비슷한 규모 또는 더 큰 규모의 재유행 또는 대유행이 올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백신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가을쯤에 원래 미국에서 이제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네. 있었는데 백신이 나오면 좀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백신이 이제 그 대개 연말 내에 승인이 되고 예. 내년 연초부터 이제 생산이 되면 접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제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부작용이 얼마나 있을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 예. 두 번째는 백신이 나오더라도 그게 효과가 그러니까 예. 백신을 맞은 사람에서의 면역력이 몇 명쯤 생길지 예. 아마 전문가들은 한 절반 50% 부근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세 번째는 접종을 받더라도 면역이 얼마 동안 지속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중에 면역력이 지속되는 기간이 되게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하면 예. 백신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그 종지부를 찍기까지는 또 상당한 추가적인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보통 3상 시험한다고 하는데 그 네. 시험 안에 이런 부작용이나 이런 시험은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백신의 개발 기간이 뭐 4년, 5년 어떻게 보면 뭐 긴 경우에는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지금은 그걸 1년 이내에 지금 백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상 시험이 끝나기 이전에 2상에 들어가고요. 2상 시험이 끝나기 전에 지금 3상에 들어가고 하는 그 백신 개발에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너무 급하게 백신을 만들다 보니 그 중간에 부작용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할 개연성이 있어서 변이도 또 변수가 문제고요. 되고요. 예. 변이가 만들어지면 또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역시 그 백신의 효과를 에만 우리가 의존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백신 개발됐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고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그리고 장유미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